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늘 눈팅만 하며 즐겁게 사연을 듣다가 몇 개월 전 제 인생을 완벽하게 흔들어 버린 사건을 경험하고 사연을 쓰기 위해 찾아온 50대 주부입니다. 인생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 역시 말 한마디에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말을 하나 싶겠지요. 여러분들도 만약 제 상황에 놓인다면 정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떡 벌리셨을 겁니다. 유언장이라는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180도 흔들어 놓게 되었으니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거침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분노하고 같이 울고 같이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나이가 꽤 젊으신 편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여자 나이 20대 중반이면 애 하나 둘은 당연하게 낳고 살았다지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딱 20살이 되었을 때 서로 반지를 나누어 끼고 제대로 된 식도 올리지 않은 채 저를 낳아 키우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아원에서 만나 성인이 될 때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사셨거든요. 저희 부모님 시절의 고아원은 저희가 생각하는 고아원과 많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부모를 잃고 혹은 부모에게 버려져 상처받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교육도 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먹이며 키워보낸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시절의 고아원은 노동을 시키고 제대로 된 밥도 주지 않고 정말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게임을 하듯 그렇게 아이들을 방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모르는 세상의 이야기였지만 하마터면 저 또한 고아원에서 그 모든 일을 겪을 뻔했지요. 아무튼 다시 부모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부모님께서는 고아원에서 어릴 때부터 만나 그 혹독한 생활을 두 분이서 서로 의지하며 이겨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혹한 나날들이 이어졌을지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 밥을 많이 먹는다고 식충기라며 밥을 주지 않기도 했고요. 또 기술을 배워야 한다면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위험한 공구를 다루게 만들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20살이 되어서 무일푼으로 쫓겨나도 좋으니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20살이 된다고 그곳을 떠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10살짜리 부모를 잃은 여자아이가 하나 들어오게 되었대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부모를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어린아이가 생활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살아남기를 버티기를 바랐대요. 그런데 여자아이는 매일 울기만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칭얼거렸나 봐요. 고아원 원장이 어디서 저렇게 쓸모도 없는 애를 데리고 와서 받아주었냐고 직원들에게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이니 직원들도 그 여자아이를 좋아할 리가 없었겠지요. 알게 모르게 직원들이 여자아이를 괴롭히자 당연히 고아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 아이들도 그 여자아이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괴롭힘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저희 부모님은 마음씨가 착하고 또 고아원에서 오랜 시간을 버티며 살아온 사람들이었기에 누구보다 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품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자식처럼 생각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동생처럼 돌보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저희 부모님이 나서서 옆에 딱 붙어서 애를 달래고 어떻게든 적응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 그 여자아이도 마음을 점점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켠으로는 포기하게 되었겠지요. 이곳에 들어온 이상 이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둘 마음을 정리하고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께 많은 의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20살이 되어서 고아원을 떠나는 날 여자아이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처럼 생각하고 딱 달라붙어서 생존을 하게 만든 버팀목이 하루아침에 둘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아마 그 여자아이는 버티기 힘든 이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갓 20살이 되어 혼인신고까지 해버린 저희 부모님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식처럼 키운다는 것은 아마 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봐야 초등학교 6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어떻게 책임지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양자로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곧 죽어도 저희 부모님을 따라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여자아이는 결국 포기하고 이별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 괴롭힘에 여자아이의 몸에는 점점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임신하시고 난 뒤에도 고아원을 자주 찾아가 여자아이를 만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퍼석하게 마르고 표정이 어두웠지만 여자아이는 늘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했었대요. 저희 부모님은 솔직히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고요. 그렇게 고아원에서 나와 겨우겨우 마련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기 수첩을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나서 고아원에 다시 돌아갔다가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자아이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아원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악마처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퍼석하게 마른 아이를 구석에 몰아넣고 발로 밟는 그 건장한 인간들이 잇몸까지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당장에 달려가 여자아이를 감쌌고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소리를 꽥 질렀대요. 고아원에서 살 때야 쫓겨나면 정말 오갈 곳이 없으니 꾸역꾸역 눈치를 보면서 버텼다고 하지만 더 이상은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크게 소리를 친 것이었지요. 경찰이라는 소리에 여자아이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한 걸음씩 물러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그제서야 그 여자아이에게 같이 가자 했답니다. 당연히 고아원 직원들과 원장은 나와서 아버지께 애를 데리고 어딜 가냐고 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해댔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아원 원장을 협박했대요. 원장님, 당신이 그동안 애들한테 앵벌이 시켜서 갈취한 돈부터 예쁜 애들만 골라서 이상한 곳에 보낸 것까지 전부 하나하나 밝혀지면 아주 큰 죗값을 받게 될 텐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 자식이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지금 주인을 모는 거야 뭐야? 어디 좋은 꼴 한번 제대로 보고 싶으시면 지금 제 앞을 막으시지요. 어차피 기록이야 종이 한 장만 태워버리면 그만인 것을요. 그렇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까워 애들에게 고무덩이나 다름없는 것들이나 씹으라고 줘놓고 제가 입 하나 덜어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고아원 원장도 피곤하다는 듯이 가보라고 손을 허이허이 저었답니다. 그렇게 여자아이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겨우겨우 얻은 작은 단칸방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그곳에서 저희 부모님과 여자아이 그리고 저까지 넷이서 엉겨붙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갓난아기일 땐 엄마가 저를 업고 시장에 나가 일을 하셨고 제가 어느 정도 자란 뒤에는 제 손을 꼭 붙들고 식당에서 일을 하셨지요. 여자아이 역시 일찌감치 시장에 나가 일을 했고 저녁이면 다 같이 단칸방에 둘러앉아 인형 눈가를 붙이는 부업을 했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나마 고아원에서 배워온 공구리 기술로 철근을 다루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오셨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배운 이후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아이에게 고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랑은 고작 1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고모였지만 고모는 성인이 되어서도 저를 잘 돌봐주었고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저랑 놀아주었기 때문에 저는 고모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어릴 땐 저희 가족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승영, 어머니 장순애, 고모 박효선, 제 이름 이윤희. 왜 아버지와 고모가 성이 다른지 궁금했었지요. 그 사실은 나중에 저희 부모님과 고모가 고아원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의문을 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고모가 똑부러지게 본인의 할 일을 다 하고 있었다지만 고모가 그렇게 1인분을 할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고아원에서 부대 꼈다는 이유로
덥석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고모는 저희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은인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매일 학교에 가기 전에 손재주가 좋은 우리 고모가 제 머리를 빗어주었고 묶어주었는데 앞머리를 깔끔하게 넘겨주시면서 제 이마에 늘 뽀뽀를 해주셨었어요. 저에게 축복받은 거라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편을 얻은 거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늘 좋은 것만 보여주며 살게 해주겠다고 고모는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셨죠. 저는 저희 가족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이런 따뜻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삶도 점점 더 바빠지고 있었지만 저는 하나도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풍파에 놓인다 해도 우리 가족이 저를 지켜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얼마 가지 못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원래 신은 가장 행복할 때 모든 걸 빼앗아 버린다고 하잖아요. 9살이 막 되었을 무렵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교장 선생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시간만 있으면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인데 어째서 저를 부르는 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을 따라 나가니 분명히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할 고모가 울면서 저를 찾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고모는 동네 미용실에서 사람들의 머리를 감겨주며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밤 늦게야 돌아온 고모였는데 어째서 우리 학교에 저런 얼굴을 하고 찾아온 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달려와 저를 꼭 끌어안은 고모는 저에게 당장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모의 손을 잡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장례식장이었어요. 고모의 손을 잡고 울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 찾아가니 하얀색 국화 꽃 사이에 놓인 우리 아버지의 애띤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빠는 어디에 있는데 저렇게 사진으로만 놓여 있어? 엄마, 아빠는? 윤희야, 윤희야, 이를 어쩌면 좋으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좋으니? 윤희야, 아이고, 아이고, 승영아. 어떻게 나를 이 세상에 혼자 두고 너만 떠날 수가 있어, 승영아. 엄마는 장례식장 바닥을 주먹으로 퍽퍽 치며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무서움이 생겼어요. 그곳에서 풍기는 삭막한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모의 다리에 딱 달라붙어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엄마에게서 조금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일터에서 돌아가셨어요. 사고였다고 했지만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잘못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저 안전장비가 부족했고 아버지께서 조금 늦게 출근을 하는 바람에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채 일어나게 된 부주의한 사고라고 했어요. 잘못은 아버지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 역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전장비가 애초에 사람 수에 비해서 모자랐던 것은 아니었냐고 엄마는 따지고 들었지만 힘이 더 센 아버지의 일터 사람들은 엄마에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음해하지 말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그 현장엔 안전장비라는 것은 없었고 그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갔습니다. 엄마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나며 식사도 거부하고 하루 종일 우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이 난 뒤 고모는 저를 더욱더 챙겨주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버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친구들이랑 집 앞에서 놀고 있다 들어와 저녁을 먹고 엄마와 함께 씻고 낙디 낡은 책을 한 권 읽은 뒤 잠이 들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계시질 않으니 저녁을 언제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아버지의 죽음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매일같이 아버지가 일을 하시던 현장에 나가 소리를 지르고 시위를 하셨어요. 우리 남편을 살려내라고 공사 현장에 뛰어들어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미친 사람처럼 난동을 부리셨죠.
고모는 묵묵히 미용실에 나가 일을 했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그렇게 싸움을 하듯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고, 저는 고모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9시까지 쫄쫄 굶다가 잠이 들어야 했어요. 엄마는 저를 씻겨주지도 않았기에 10살부터는 저 혼자 머리를 감고 몸을 씻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를 돌봐야 한다는 의지로 잃어버리셨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목표도 잃어버리셨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던 엄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큰 스트레스였던 건지 탈모가 오기 시작했고 1년 사이에 남들보다 10배는 더 폭삭 늙어버리셨어요. 저는 11살이 되고 혼자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을 땐 고모가 크게 혼을 냈어요. 그러다가 집에 불이 난다고요.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참을 수 없었다고 펑펑 우는 저를 보며 고모 역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나이 12살에 엄마는 결국 삶을 포기하셨어요. 간밤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제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던 것이 너무 따뜻해서 꿈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눈을 뜨니 이미 엄마의 자리는 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아침부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러 나간 줄 알았는데 그날 역시 학교에 찾아온 고모를 보고 심장이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두 번째라 그나마 장례식장이 좀 익숙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버지의 곁으로 떠나시고 이 세상에는 저와 고모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고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25살이라는 나이에 12살짜리 조카를, 그것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나 다름없는 아이를 책임지게 되었으니까요. 저야 쭉 고모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고모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짐덩거리처럼 느껴졌을까요? 고모가 그 당시에 저를 키우지 못한다고 고아원에 버렸어도 저는 아마 고모를 원망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모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갈 때 간단하게 아침밥을 차려주었고 제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주셨어요. 저의 일상도 조금 달라졌어요. 학교가 끝난 뒤 아이들과 놀다가 해가 지는 어둑한 시간이 되면 고모가 일을 하는 미용실에 찾아갔습니다. 미용실 원장님도 정말 가난하게 자라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어서 그랬는지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같이 저녁을 먹으며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학교 숙제를 했습니다. 8시 30분이 되면 고모와 함께 손을 잡고 퇴근을 했고 씻고 잠이 들었지요. 제가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혼자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었기에 미용실에 더 이상 찾아가진 않았지만 고모는 늘 퇴근하고 돌아와 학교 숙제와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는 저를 기특하게 생각하시며 간식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여전히 단칸방에 시멘트로 대충 공구리 쳐진 주방, 그리고 그 옆에 딸린 화장실이 전부인 집에서 살았지만 고모와 둘이 사는 그 집이 제일 따뜻하고 편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매 기일마다 부모님을 찾아갔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잡초만 뽑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묘짜리 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납골당으로 옮기게 되었지만요.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은 간단한 결혼식을 올렸던 그날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기에 저는 그 사진을 보물처럼 그렇게 품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고모는 저에게 엄마이자 아빠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고모에게도 그랬겠지만요. 제가 처음으로 월경을 시작했을 때도, 사춘기로 엇나가기 시작했을 때도, 성적이 떨어져서 울었을 때, 성적이 올라서 기뻤을 때, 처음으로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을 때 전부 다 제 옆에는 고모가 있어 주었습니다. 저는 20살이 되고 대학을 진학하고 싶었지만 고모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저희 두 사람이 먹고 살기 빠듯했기 때문에 취직을 결정했습니다. 고모는 제 결정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주 조금 아쉬워하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계속했다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한 자리 떡 하니 차지하고도 남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눈치셨어요. 하지만 저는 돈을 벌겠다고 결심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웠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회사라고 불리울 만한 사무실들에 이력서를 모조리 던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었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가 매우 깔끔하고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꽤 괜찮은 무역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은 월급이 우리 고모가 버는 월급과 비슷했으니 첫 회사치고는 잘 들어간 것이었지요. 물론 고모가 여전히 동네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이 적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 생활은 꽤 괜찮아졌어요. 꾸역꾸역 돈을 모았고 집값이라는 게 지금처럼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고모와 저는 대출을 조금 받아서 집을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방이 2칸짜리인 빌라이긴 했지만 단칸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방이라는 것이 생기고 제 방을 꾸미는 것에 몰두를 할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28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같은 회사 사람이 연결을 해준 사람이었는데 저보다는 훨씬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자와 여자의 임금 차이가 심했었기 때문에 생기는 격차였지요. 남편은 저의 집안 사정을 듣고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며 저를 감정적으로 어루만져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건지 제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던 성심이 곱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 적어도 말로 상처를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신 당신 부모님 몫까지 잘할게.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 당신을 위해 내 하루를 바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에게 가족이란 정말 특별한 것이나 다름없어. 나는 말이야, 나에게 잘하는 사람도 좋지만 우리 고모에게 잘해주었으면 좋겠어. 우리 고모 나 키우느라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산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 몫을 대신해서 고모도 어린 나이였을 텐데 나를 책임져 주었거든. 당신 이야기야 내가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고모님은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처럼, 장인어른 장모님 몫까지 다해서 챙기도록 할게.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몫까지 다 합쳐서 평생 저를 키우느라 남자도 못 만나보고 결혼도 못한 우리 고모를 챙기겠다고요. 저는요, 다른 건 정말 다 필요치 않았어요. 우리 고모의 노후가 저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모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 혼자서 지내시게 되었는데 그게 꽤 외롭고 적적했었는지 연락을 자주 하셨었어요. 저는 고모의 연락이라면 빠지지 않고 받으려고 했지만 한 가족의 아내가 되고 또 한 가족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생각보다 바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일을 하면서 또 시댁의 부름에 당장 달려가면서 우리 고모를 챙긴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나쁜 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고모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서 우리 고모는 나를 기다려줄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꽤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지금이야 한부모 가정이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고 부모님 2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때는 한부모 가정이다, 고아다 하면 색안경을 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더랍니다. 저희 부모님 2분이 전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께서는 혀부터 끌끌 차셨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뭐야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 가정교육 같은 건 하나도 못 받았겠네. 멀쩡하게 회사만 다니면 뭘 할 거야. 부모가 없으면 기본적인 것도 전혀 모를 텐데. 아유 너는 어째서 이런 하자를 데리고 왔냐. 하자라뇨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이 사람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 인생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모님께서 번듯하게 키워주셨고요. 그래?
아이 그나마 키워준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이었네. 그러면 그 고모님한테 대충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남편 내조는 어째야 하는 건지 다 배워왔지? 고모랑 고모부는 뭘 하시니? 저희 고모는 지금 미용실 하나 인수받으셔서 미용실 운영하고 계시는 중이시고요. 고모부는 안 계십니다. 고모가 결혼을 안 하셨어요. 아니 고모가 몇 살인데 여직 결혼을 안 했다는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집안이 이렇게 콩가루여? 저희 고모가 심지어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뒷목을 잡고 넘어가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고모는 제가 시집을 가기 전에 미용실을 인수받게 되셨어요. 원래 일을 하던 미용실 원장님이 이제는 손이 아파 가위질도 못하겠다며 미용실을 그만두겠다 하셨고 그 자리 그대로 고모가 물려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낡은 그 모습 그대로 미용실을 운영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면 딱히 돈을 모아서 쓸 곳도 없지 않겠냐며 미용실 인테리어를 싹 새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돈을 조금 보태드리려고 따로 돈을 모으고 있었고요. 저희 시댁에서는 저를 그냥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하셨지만 저희 고모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좋아하셨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시어머니 매번 고모의 미용실에 찾아가 공짜로 머리를 빡빡 볶으셨거든요. 저는 고모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졌지만 고모는 이것도 시댁을 위해 하는 봉사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안한 거라고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후 1년 차에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떡하니 낳았을 때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역시 여자라면 아들을 낳아야지 하시며 너무 귀해서 너무 약해서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우리 아들을 품에 안고 놓아주질 않으셨습니다. 제가 젖을 물릴 때를 제외하고는 내내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을 안고 놓아주질 않으셨어요. 아이가 울면서 칭얼거려도 꼭 품에 안고 놓질 않으시는 통에 아이가 제 품에 오는 것을 어색해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을 낳고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 아들이 잘 때를 제외하고는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들을 돌보시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모에게도 저희 아들을 자랑하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텃세 때문에 고모는 저희 집에 오지도 못하셨습니다. 아 오늘 뭐 누가 온다고? 그 고모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지금 집에 가라고 눈치라도 주는 거야? 아니요, 저희 고모가 조카 손주 보고 싶다고 찾아오신다는데 어머님이 불편하실까 봐서요. 내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 내 핏줄에 내 새끼인데 불편해도 네 고모가 불편하겠지. 오시라고 해. 근데 참 그렇다. 네가 뭐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애를 제대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다 맡겨놓고 너는 허드렛 일이 나는 주제 뭔 고모한테 내 새끼 자랑을 하겠다고 지까지 불러? 그 말이 저한테는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복직을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게 지금처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아이를 시어머니께서 쥐고 안 놓아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를 제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는 둘째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눈 뒤에 퇴직을 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으로만 생각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건지 딱 보이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지를 할 수 있는 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모 하나뿐이었는데 고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우리 고모에게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더불어 고모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고모는 집에 놀러 오셨다가 제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하셨어요. 본인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도 나름 남부럽지 않게 버셨고 또 시댁 식구들의 머리도 공짜로 만져주시면서 제가 대우를 받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지내셨던 고모에게
제가 큰 상처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죠.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며 집안일을 하는 저를 보면서 우리 고모는 가슴을 퍽퍽 치셨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이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는 거냐며 뭐가 문제냐고 우리 남편을 붙잡고 화를 내셨죠. 남편은 은근슬쩍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서 갑자기 돈 얘기가 왜 나오는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지 뭐. 맞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자꾸 구박 주는 거.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 키워야 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돈도 안 벌어가니까 그러는 거잖아. 고모님,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저희 생활도 조금 빠듯해졌다고요. 아니, 언제는 아이를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회사도 그만두라 하더니 이제 와서 돈이 쪼들려서 그러는 거라고? 아이, 그때는 이렇게까지 가게에 구멍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저희 집 대출금에 부모님 용돈에 저희 가족 생활비에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지원을 끊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이유로 우리 윤희에게 구박을 줄 수 있어? 고모는 한참 동안 말 없이 생각을 하시다가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생활비만 딱 받았었지 남편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대출금 갚고 알아서 돈을 잘 모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댁에 돈을 쏟아붓느라 모아둔 돈도 딱히 없었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죠. 고모가 그렇게 저희에게 매달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주신 덕분에 저는 그나마 할 말은 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삶이라는 게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요. 저희 고모는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다가 점점 손님이 늘어나고 돈도 잘 벌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도중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정말 로또를 맞은 것처럼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미용실 가게 자리부터 저와 고모가 샀었던 빌라까지 전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 덕분에 고모는 소위 말하는 강남에 미용실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고 커다란 간판을 달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모의 미용실은 연예인들이 와서 머리를 하고 갈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만큼 고모는 큰 돈을 벌었고요. 반면 시댁은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정년 퇴직을 하신 이후에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전부 날려먹었고 시부모님은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로 사셔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께서 생활비가 부족하니 야금야금 돈을 빌려 생활을 하다가 쌓여버린 큰 빚까지 생기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시댁을 팔아서 빚을 갚고 저희 집과 합가를 하시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오셨습니다. 저는 아들과 둘째 딸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합가를 반대했지만 짐을 싸들고 집에 쳐들어오신 시부모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차별을 엄청나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큰일을 해야 한다고 남편과 우리 첫째 아들 시아버지 밥상에는 늘 생선과 고기가 올라갔고 저와 저희 딸은 밥에 물을 말아서 김치와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말이 그런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우리 딸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징징거리면 시어머니께서 크게 혼쭐을 내시기도 했죠. 어디 여자가 고기를 탐내냐고요. 거기다가 본인이 식사를 책임질 테니 생활비 역시 본인에게 달라 하셨습니다. 남편은 또 바보같이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게 되었고 기이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고모가 보내주시는 돈으로 딸을 키워야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아들을 키우셨지요. 이게 말이나 되는 모습입니까? 저는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 생각했지만 차마 고모가 걱정하실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모의 미용실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고모의 지원으로 저희 딸도 섭섭치 않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가 40 후반이 되었을 때 저희 고모는 60대 초반의 나이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용실은 2호점까지 생겨났고 강남에서도 꽤 이름을 날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고모가 미용실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모가 암에 걸리셨기 때문이었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땐 너무 놀라서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고모는 덤덤하게 말을 했지만 제 마음은 하나도 덤덤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오랜 시간을 부모의 마음을 담아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그 병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세상이 가혹하다고 느꼈습니다. 얘는 왜 울고 그래? 일단 항암 치료 받기로 했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니? 내가 돈이 있어서 치료도 딱딱 받을 수 있고 말이야. 고모는 지금 웃음이 나와? 암이라는데 생존율도 낮다는데 고모까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뭘 어떻게 살아? 지금처럼 잘 살면 되지. 고모는 저에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단지 조금 일찍 가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는 것 뿐이라고, 저에게 자기 목까지 잘 살다 오라는 슬픈 말을 전했어요. 제가 침울한 표정으로 집에 와서 내내 훌쩍이고 있으니 남편이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았고, 고모가 암에 걸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눈이 아주 잠깐 반짝이는 게 아니겠어요? 옆에서 이야기를 주워 듣던 시어머니까지 박수를 짝 치시는 겁니다. 세상에 네 고모님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니? 미용실 그것도 얼마 전에 수억을 받고 처분했다고 하더니 가족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잖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힘든 생활 버티다 보니까 얘 복이 찾아오는구나.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은 무슨 말이야. 네 고모 죽으면 그 돈 다 네 거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빚부터 좀 갚아줘야지. 저는 정말 부들부들 몸이 떨렸습니다. 당연히 고모에게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고모의 재산이 어디로 가게 될지, 얼마나 있을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일인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예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에게는 정말 남다른 저희 고모였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병에 걸렸는데 걱정보다 재산을 얼마나 받는지, 그 재산을 어떻게 쓸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댁 식구들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일이 있었으니 저희 고모가 투병을 하는 와중에 남자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고모님이 결혼을 하신다고? 아니 60대 암 환자가 갑자기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고모 투병 중에 같이 투병하는 남자분 만나셨대.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병원 치료도 받고 하시는데 고모 재산 말이야. 고모가 어떻게 되면 그분이라도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고 하시네. 야, 지금 생판 모르는 남한테 그 돈을 전부 빼앗기겠다는 거야 뭐야? 어? 너 진짜 제정신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고모 인생이야. 고모가 결혼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거고.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이 멍청한 쓰잘데기 없는 년아. 그 돈이 얼만데 지금 그걸 남한테 다 주겠다는데. 네 고모 말에 박수치고 지랄이냐? 그 돈 한 푼이라도 빼앗기면 너 소방 맞고 쫓겨날 줄 알아?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데 저는 정말 심장이 쪼그라드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병신 같은 연이라면서 그 돈을 생판 남에게 줄 거냐고 당장 결혼 같은 거 못하게 하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고모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마당에 우리 고모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 돈 누군들 탐이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탐나는 돈이었지만 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모가 만약에 전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를 한다고 해도 저는 잘했다고 말을 했을 겁니다. 고모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여태 고모가 키워주고 또 결혼한 이후에 생활비를 지원해준 것만으로도 넘치게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더군요. 하지만 고모는 항암 치료를 받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남자분과 평생 가약을 맺었습니다. 고모가 암투병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살이 쏙 빠져서 거죽대기만 남아있었을 때도 우리 고모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고모부였어요. 저는 고모부 하고 부르면서 고모부 역시 암투병에서 완치가 되길 바랐습니다. 고모부는 위암이셨고 1기 단계였기에 수술과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가 사라진 후였어요. 재발이 될 수 있었기에 5년간 추적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고모는 점점 더 병세가 심각해졌죠. 결국 저희 고모는 제가 51번째 생일을 코앞에 둔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숨을 몰아 쉬시며 저에게 고모부를 좀 잘 챙겨달라고 말을 하시는데 남편의 얼굴이 똥 씹은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고모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세상 떠나가라 울고 있는 고모부를 대신해서 제가 힘을 써야 할 때였어요. 이미 다 큰 우리 자식들이 장례를 도와주는 내내 남편은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미 남아있는 정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남편 놈의 코를 부러뜨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조의금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고모 가는 길 마지막으로 제가 모아둔 비상금 탈탈 털어서 부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장례식장이 차려지고 고모부가 장례식장에 상주띠를 두르고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3일 내내 장례식장에 있을 생각이었기에 집에 잠시 들러서 남편과 옷을 갈아입고 나오려는데 시어머니께서도 같이 가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같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내내 우리 고모의 재산을 탐내했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슨 작당을 하고 심신이 망가진 고모부를 재산으로 압박할지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봉투까지 준비를 했다며 가자는 시어머니를 말릴 순 없었지만요. 그렇게 장례식장에 도착을 해서 부조를 하는데 아들이 제가 부탁한 돈봉투를 가져왔더군요. 조이함에 돈을 넣자 남편이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뭐 이렇게 봉투가 두둑해? 얼마나 넣은 거야? 300만 원 넣었어. 내가 그동안 모았던 비상금 탈탈 털어서. 뭐라고? 미친 거 아니야? 300만 원을 넣었다고? 왜? 우리 고모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 정도도 못해? 이게 전부 저 고모부인지 뭔지 돈독 오른 놈에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인연이 초돌았나? 당장 도로 갖고 오지 못해? 비상금이 어떻게 네 돈이야 내 돈이지? 그러더니만 남편이 자물쇠로 잠겨있는 조이함을 뜯으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뜯어 말리는 사람들을 뚫고 시어머니도 저에게 미친년이라며 삿대질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 큰 돈을 넣었냐면서 생각이 있으면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빚은 지들이 져놓고 왜 저한테 우리 고모의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인지 저게 사람이 할 짓인지 속이 아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모부가 제 앞을 막아서더니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모부 옆에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깔끔한 정장을 입으신 남자분이 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정장 깃부분에 변호사 배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고인이 되신 박효선님의 유언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와중에 유언장까지 남겨놓고 갔어. 지 조카한테 돈이 가게 될까봐. 저 그냥 남자에 미쳐서는 별 지랄을 다 떨고 가네 아주. 아이고 그 입 못 다물어요? 감히 여기가 어딘데 우리 고모 욕을 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당신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한테 욕을 한 거야? 이게 아주 같이 살아준 은혜도 모르고. 은혜? 지랄하네. 아주 모자가 쌍으로 지랄을 하네. 감히 우리 고모 앞에서 이런 짓을 하고도 니들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에나 떨어져라. 자기 돈 하나 챙기지 못하고 오만 남한테 빼앗기게 생긴 년이 더럽게 말이 많네. 니 년이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건데. 야, 좀 생각을 좀 해라.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가 잘했다면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저희 아들 딸만 제 옆에 서서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씩씩거리는 사이에 고모부가 한 번 더 정리를 하셨고 이내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고인이 되신 박효선님께서는
본인의 장례식장에 들어온 조의금은 장례를 치르는데 사용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정대경님께서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니 그 집이 얼마짜린데 그걸 홀라당 저 남자가 가져간다고요. 이미 돌아가시기 직전에 서류 작업은 다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장과 투자하셨던 주식, 펀드는 전부 조카인 이윤희님께 상속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서 고모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고모와 고모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였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한 뒤로 같이 살기 시작하셨는데 결혼식 한번 못 올려보고 죽는 건 억울하다고 가족들, 지인들 몇 명만 초대해서 반지 나눠 끼시고 식을 올리셨어요. 고모는 암이 온 몸에 퍼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고 싶진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그 사실은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유언장을 읽고 난 뒤 고모부께서 말을 해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당연히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한 사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을 눈알을 굴리다가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럼 뭐야? 법적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뭐야? 저 남자가 가져간 집도 가져오자. 그만 좀 해. 제발 그만하라고. 우리 아들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저거 집을 왜 남을 줘? 차라리 날 주면 몰라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나도 남이거든요. 나도 고모랑 피 한 방울 이어지지 않은 사이인데 내가 그걸 무슨 수로 가져와. 됐고, 변호사님, 저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무슨 의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법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드립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이혼 소송 좀 맡아주세요. 우리 고모가 맡긴 사람이라면 저도 믿고 맡길 수 있죠. 이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야, 너 돈 좀 생겼다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으이씨구나. 아주 배응망덕한 년 같으니라고. 네가 이혼하면 뭐 그 재산이 전부 네 몫이 되냐? 어? 우리 아들이랑 반반 나눠야지. 모르시나 본데요. 상속이 된 재산은 재산 분할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윤희 씨께서 받으실 현금 2억 2천만 원에 주식과 펀드 4억은 전부 이윤희 씨의 재산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라 생각했었는데 그 두 사람은 몰랐나 봅니다. 당연히 한 푼이라도 더 챙길 생각만 했겠지. 제가 이혼이라는 것은 꿈꾸지 않을 것이라 착각을 했겠지요. 저는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얼이 빠져서 점점 시퍼렇게 질려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면서 나중에는 깔깔거리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고모의 장례식이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이 인간들에게 이런 표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웃기고 행복했어요. 제가 배꼽을 잡고 웃으니 저희 딸과 아들이 저를 안쓰러운 얼굴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말 통쾌하게 웃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죠. 꼴 좋다. 꼴 좋아. 그렇게 우리 고모에게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고 싶어서 안달복달 났던 연놈들이 천벌받는구나. 감히 우리 고모 장례식장에 와서는 조이함을 뜯으려고 하질 않나. 우리 고모 돈 전부 가져오라고 윽박을 지르질 않나. 너희는 진짜로 사람 새끼도 아니야. 나 갈라설 거야. 가족으로 더 이상은 생각 안 할 거라고.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러면 애들도 다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나겠다는 거야. 우리 집 빚은 그 빚은 어쩔 건데. 빚은 갖고 가야지. 내가 그 빚을 왜 갚어. 어머님이 멋대로 만든 빚에 아버님 투자 실패로 돈 다 털린 거면서 거기에 내가 일조한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애들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이미 다 컸는데 성인인데 내가 뭘 해줘야 한다면 당신과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오롯이 다 해줄 거야. 그니까 애들 핑계도 대지 마. 아니 너는 자식만 챙기냐? 어? 네 남편이랑 나도 챙겨야 할 거 아니냐? 같이 늙어가는 저제 이혼이 그리도 하고 싶거든. 우리 빚은 갚고 해줘라. 싫은데요? 평생 어디 구걸이나 하면서 그 빚을 갚아보세요.
그동안 식충이 취급 실컷 당했는데 지금이라도 나도 갑질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혼하겠다고? 아이 그러고도 당신 애들 엄마야, 어? 아빠, 제발 그만 좀 해. 그동안 엄마가 어떤 희생을 거치면서 살았는데 엄마가 이혼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들지. 엄마가 고모 할머니 간호하러 간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싫은 티 내면서 돈이나 가져오라고 윽박지른 할머니도 재산 탐낼 자격 없어. 아빠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돈만 노릴 수가 있어? 이것이 너는 조용히 안 해. 어디 딸년이 어른들 얘기하는데 말을 얹어. 이러니까 엄마도 도망을 가려는 거지. 할머니는 딸년 아니에요? 같은 여자끼리 연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아주 가지가지하네. 나도 이런 집구석 필요 없어. 딸이 눈물을 훔치면서 씩씩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제 마음이 아리던지요. 고모부께서도 제 옆에 딱 붙어 서셨습니다. 고모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지켜봐 달라고 했다면서 말입니다. 끝까지 제 걱정만 하다가 하늘로 떠나신 우리 고모를 생각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나고 장례식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나같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자 본인들도 쪽팔렸던 건지 불이 나게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라진 이후에 변호사님과 본격적으로 이혼 상담을 했고 그동안 제가 당했던 시집살이부터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까지 따지면 남편의 재산 30%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거라 해주었습니다. 저희 딸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재산이 제 손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딸과 함께 지낼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고모부께서는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라고 본인이 원룸을 얻어서 나가시겠다고 했지만 그 집은 고모가 고모부께 꼭 드리고 싶어 했던 추억이 묻은 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양했습니다. 딸과 들어간 집은 작은 빌라였지만 보안은 꽤 철저한 곳이었기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함부로 찾아오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에겐 미안했지만 그동안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은 지목 따라서 잘 챙겨 살아보라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께서 우리 아들만큼은 절대 굶겨 죽이실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지 가끔 찾아오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저를 이해해 주려는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남편에게서 재산 25%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재산이라고 해봐야 같이 살던 집과 적금이 전부였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아까워서 땅을 치더라고요.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었기에 빚까지 나누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소란을 일으켰지만 사실 그 빚은 시부모님의 이름으로 된 빚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눌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20살밖에 안 된 딸을 제가 책임지기로 한 것은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군대도 다녀왔으니 이런 일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아직 51살이더라고요. 인생 100세 시대라는데 이제 반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뭘 못하겠습니까? 고모가 남겨준 재산도 있고 또 식당이든 마트든 요즘은 주부도 많이 뽑으니까 어디서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겠지요. 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서 내일을 살아보려 합니다. 저에게 무슨 시련이 일어나도 과거에 겪은 일에 비하면 별것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딸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요즘만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에게 눈치가 보여서 신경도 제대로 못 써주었는데 요즘은 딸과 함께 비싼 맛집들을 돌아다니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시킬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 인생에 이런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날만 가득할 거라 믿어보면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응보라는 4글자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내딛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